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그 미국 특집 때문에 그 하려다가 한 주 미뤄진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을 2주 전에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순서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중국 경제의 존재, 그다음 당위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측면을 살펴봤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정리하는 단계에서 한 5개 정도를 이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화두가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트리플 부채를 해가지고 기업, 가계, 정부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이제 중국 경제의 아픈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업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가 제일 많은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 GDP 증가를 초월하는 속도로 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이제 중국 경제를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그런 그 논평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수치를 보니까 2009년,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풀 때죠. 그때 부채율이 31.8%였거든요. 그게 뭐 최고였는데, 작년에 이게 270% 이상을 초과하면서 그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부채율이 23.6%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 이래로 최고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막 독자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소장님이 뉴핑에서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인구 절벽의 고령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14억이죠. 14억이라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미국 인구의 한 4.3배 규모인데, 미국은 지금 전 세계 경제 인구가 가장 젊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그 외부에서 노동인구, 새로운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세로만 간다면은 2100년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중국은 기껏해야 2배 정도, 미국의 2.23배 정도밖에로 되지 않는다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한밤 7, 80년 후의 일이니까 장담하기 힘듭니다만, 지금 현재와 같은 인구 축소, 인구 증가의 그 어떤 경향을 본다면은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간의 산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그런 어떤 규제들은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오랫동안 이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이제 문제인데, 지역 간의 격차, 이제 빈부격차, 부패 문제. 그다음 특히 이제 그 환경 오염 때문에 아마 중국 문명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미래학자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 문제는 산업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면은 대개 시민단체나 또는 환경론자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방적인 자본주의적 어떤 그 생산에 이제 제동을 걸게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무슨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것도 나오지도 않겠고요.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큰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중국이 제조업으로 전 세계 공장이란 그런 캐치프레이즈 내를 걸고 제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 현재는 워낙 임금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자체 기업들도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문제와 더불어서 조세 부담률도 지금 통계 나왔는데 지금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냥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이제 서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률이 세계 3위다. 그다음에 조세 부담률의 상승이 현재 중국 GDP의 3배 속도로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중국이라는 어떤 그 신흥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이제 상당히 반감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개념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미국하고 인구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게 인도인데, 인구가 지금 13억 9천, 곧 14억을 돌파한다고 중국을 합니다. 앞선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혹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중국 시장에 매력이 없으면 인도로 다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인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보다는 초창기에 이제 시민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속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고 노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중국과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그 정부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규제라든가 자국의 노동자 보호 이런 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순히 중국 시장에 매력이 없다고 해서 인도로 그냥 이전한다 그런 기계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문제인데 여기 이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과제가 이제 생겼죠. 이제 미중 전쟁이라는 게 완전히 불가피한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그 전 세계를 지금 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빈번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 우스꽝스러운 거는 이게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국가가 그 자신들의 외교관들이 무슨 전랑 외교 뭐 워리어 wolf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화책 같은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자기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이제 패권 구도에서 이제 미국의 사납게 굴어라라는 이제 그런 내부적인 방침인데 그걸 자기들이 이걸 전랑 외교라고 표현하는 것 상당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철저히 아마 반중구도 중국에 대해 경쟁을 약화시키겠다는 게 명백히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보면은 5가지 과제를 이제 중점 분야로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래형 산업하고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건강과 바이오 경제, 뭐 이건 코로나 지금 국면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주 탐사, 뭐 우주는 뭐 철저히 그 미국이 전 세계 1위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안보 이렇게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거기에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양장 컴퓨팅, 첨단 제조, 요 최근에 이제 흔히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그에 관련된 모든 어떤 그 연구 개발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거 육성해서 그 중국에 대항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노골적인 중국 포획 구도가 이게 현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챌린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 흔히 수치상으로 잡히지 않는 네. 제도권 금융 밖의 금융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특히 그 이 각 성정부나 네. 또 중국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이 중국의 이 공사 합작 기업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림자 금융이 숨어 있다. 특히 중국은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뭐 민간의 어떤 뭐 미국의 페드라든지 또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이런 민간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간치 금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그야말로 뭐 이 채권 같은 것을 던져준다든지 또 이 은밀하게 이 대출을 갖다가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데 이 금융 규모가 일경 한 4천조에 이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뭐 볼 때마다 통계치가 달라가지고 몇 년 전에 뭐 3경 5천조다. 예, 그것도 이야기. 다 달라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뭐 경 단위로 그림자 금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 정부가 어디에도 통계도 잡고 있지 않은데 계속 그냥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정부나 각 그 중국 중앙정부의 이 부서에 그냥 떠넘기고 있어서 후임자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잡힌 부채 숫자인지도 가늠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족보책 같은 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몇 년 단위로 바뀌는데 계속 그냥 내려오는 이 그림자 부채의 숫자, 이 장부책이 이제는 기록조차 안 하고 넘기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소련 경제가 붕괴할 때와 그 유사한 상황 같은데 이제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자기들이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이 보면은 무슨 뭐 몇십조, 몇백조 단위의 어떤 그 국가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거기에 그 액수 자체가 전부 사업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뭐 이상하게 활동비라든가 공산당 관리들도 나눠먹고 하면서 엄청난 돈이 유출이 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의 서부 내륙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고속철도를 깐다고 하면 그 고속철도 자금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공사비로 계산해서 빼돌린다는 거고. 그러면 그 고속철도의 기본적인 그 돈은 그 고속철도를 추진하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그냥 임의로 넘겨받은 부채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채를 또 빼돌린다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이 부채라는 게 결국 그 중국이 구사회주의권에서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할 때 돈을 풀고 이런 어떤 과도한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중국이 경제가 안고 있는 지금 챌린지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아마 중국 정부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어떻게든 내수 시장을 진작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제일 먼저 화두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중국 뭐 자기들 그 견해로는 민간 소비 비중을 갖다가 GDP의 한 55%에서 60%까지 확대해 보자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8천에서 10,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당장 이제 내수 진작을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효과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 번 거론되는 이제 금융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는 건데, 이거는 최근에 그 지금 표류 상태입니다만 EU하고 중국하고 확대 투자 협력 협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비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하죠. 그런데 중국의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없이 표류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그 중국의 금융시장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서구에서 투자를 할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 장치를 갖다 계속 가동하겠다 이런 걸 조건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중국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자 부채라든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독재 국가의 그런 기본 속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쉽게 투자를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중국이 이제 여전히 무소불위 공산당이라는 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어떤 그 가시적인 협력협정 또는 투자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항상 수틀리면 외국 기업한테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어떤 분쟁거리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갖다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난 수십 년 동안 WTO 체제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용납이 되어 왔다는 것도 사실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과 서구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의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이 무역에서 항상 우려하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진출했는데 유통기업을 어느 날 중국의 보건 공무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여기 한국이 진출한 몰이나 백화점이나 이 쇼핑센터가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며칠간 문 닫고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하겠다. 조사를 했더니만 여기서 위생에 문제가 생겼다. 너네들은 영업 정지다. 몇 달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이 대응을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거는 뭐 무역 협정에도 안 나와 있는 행정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애를 먹이는 이런 것들이 중국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아무리 협정을 맺어봤자 협정으로 그런 내용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 협정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갑자기 뭐 회사를 들이닥쳐서 노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뭐 노동자의 부당 해고가 있었다든지 뭐 이래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장부를 들고 가고 또 장부를 들고 가서는 배임 횡령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뭐 중국에서 이제 빠져나오려는 회사는 그냥 덮쳐서 뺏어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분쟁이 생기면 뭐 그냥 봐줄 테니 시설 다 놓고 가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실제 그러니까 한국 이런 기업도 많이 상황에서는 당했습니다. 경제의 어떤 그 협정이나 이런 것도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은 회사들이 느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 그 한국에 뭐 LG나 삼성에 대해서도 이 출입을 못하고 한때 단속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도대체 기업 환경을 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부분이 이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웃기는 게 지금 상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우한에서 이제 그 창궐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데 한국 기업가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국에 있는데 들어가는 것도 대기업은 그러면 뭐 패스트 트랙으로 좀 봐주되 작은 기업들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서 사장이 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도 못 잡고 있다. 심지어 현지 관리인이 거의 해먹었다. 뭐 이런 것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심각한 게 지난달하고 불과 한 달 사이입니다만 중국 전체 산업 생산이 지표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4%였는데 이달
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지 않습니까? 이제 확장 경제 국면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그와 반대로 계속 이게 유동성을 쪼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쪼다 보니까 중국 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자금들이 살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화랑 국면이기 때문에 자본이 가려면 미국에서 가는 게 훨씬 더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예, 전문가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그 내수 시장 개발하고 더불어서 지금 기술 자립 문제인데 사실은 참 어찌 보면 좀 의패가 있는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위성도 쌓았지 않습니까? 뭐 우주인도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우주과학 기술 체득한 것 같은데 아직도 반도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일본 뭐 한국 그다음 대만 이런 데 소위 말해서 반도체 선진국이 한 70% 수준밖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반도체를 쪼는 것처럼 중국 역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세금 감면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자본 시장의 접근성을 좀 높이겠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도 기금이라고 해서 Government Guided Funds를 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금융 지원 정책을 정부가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어떤 그 유인책을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러 가지 뭐 군사 기술이라든가 군비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또는 민감한 그런 부품들은 이제 선진국들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기술을 축적을 해서 국산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 국산품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을 지닐지 그건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부터 계속 이제 역내 자금 유입하는 것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계속 미중 전쟁이 격화되면은 중국 경제도 그렇게 과거처럼 튼튼하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구치를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그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로 만들겠다. 지금 세계 최초로 세계 쓰고 최초가 있고 되겠죠. 상하이에서 뭐 이미 이 네. 개인당 네. 이 추첨 등을 통해 가지고 네. 몇십만 원씩 나눠줘가 이걸 테스트 해보고 있다고까지도 해요. 그냥 이게 정면으로야만 달러 기축통화 달러하고 승부해서 이게 안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디지털 화폐에서 우리가 앞서가서 실제 이 디지털 화폐의 제일 맹점인 이 교환 가치 부분을 늘리겠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선점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너네들은 실험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실험을 한다. 지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보이려서 가고 있는데 미국도 중앙은행이 지금 중국의 이런 공약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미국의 디지털 화폐화를 제일 꺼리는 거는 이거 뭡니까? 디지털 화폐가 되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행에 이제 이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은행은 10% 지불 준비율로 두고 90원을 빌려주고 90원이 또 89원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하면서 화폐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그 화폐의 연속적 확장성이 이게 이제 없어진다기 때문에 이 무월가가 미국에서는 제일 반대를 하고 있대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보고 이제 중국이 밀어붙이는데. 근데 이 그 CBDC라는 게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게 지금 중국이 제일 빠르게 지금 선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않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위안화가 그렇죠. 그 디지털 이 기축 화폐처럼 쓰여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 기성의 비트코인이나 각종 코인들이 조만간에 한번 폭탄을 맞으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국가가 개런티드 보장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대세가 될 건데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중국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참여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그 한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그랬죠. 2017년 9월달에 중국에서 그 시장을 폐쇄하고 그 많은 물량이 아마 다 한국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말 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그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금, 달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느 날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보장이 가치가 되는 거죠. 정부가 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으로 이게 또 다른 부분하고는 다르게 이 종이 화폐에 기반을 둔 각 나라의 뭐
GDP 창출이나 이런 거하고 예. 저 디지털 화폐에 기반을 둔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실제로 외부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발행되고 또 저 무한정 저 부분이 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감출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그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면서 감시 장치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조작을 할 수가 정부가 없죠. 디지털을 발행해도 네. 그것이 일종의 용도로 쓰이면서 네. 현재의 화폐의 기능의 보완 정도로 쓰이겠지만은 네. 중국에서 발행했을 때는 네. 아예 중국 정부가 무제한의 디지털 화폐를 계속 찍어내서 정말 중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속이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서 자기들 공신력을 높이고 그 화폐 가치 공신력을 높이면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외부 투자자들이 믿지를 못하겠죠. 믿지를 못하죠. 위안화에 대한 어떤 굉장한 신뢰 상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이 선수를 쳤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아마 그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미국이 다 빨에 들어가지고 미국이 아마 그 통제하는 소위 말해서 연방준비은행이나 이런 유사 기관에서 통제하는 암호화폐가 합법화될 거다. 좀 더 이렇게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국이 하기 전에 중국이 선수를 쳤다는 게 좀 이렇게 쇼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게 이제 그 경제 지표상으로 중국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자구책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게 대한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좀 해석하냐면은 그럼 중국 경제는 이제 그 미국이나 다른 서구 사회와 달라서 현실적으로 이제 혼합 경제라 봐야 되겠죠. 여전히 중앙 통제가 엄한 그런 이제 희한한 통제 구조인데. 그럼 이게 이제 과연 이게 존속할 수 있을까? 만약 이 경제가 성공한다면은 중국에는 사상 최초로 역사적 실험에 성공한 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절대 성공하지 않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인들이 아마 그 물적 토대가 이게 성장 일로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떤 근대 시민 의식이 같이 발달해서 아마 구체제를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서구사와 유사한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추진하는 시진핑징의 어떤 그런 패권주의적 경제 정책이 실패로 끝난다면은 그럼 혹시 과거에 이제 그 등소평식의 도강양의식으로 되돌아갈 여지는 없는 건지 그런 건 제대로 한번 뒤집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붕괴가 올 거냐라는 종류가 이 그런 모양을 추측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러시아, 소련 같은 경우에는 붕괴가 올 때 이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 의한 이 계획적 통제 생산이라는 부분에서 이 완전히 지극히 많은 편차가 발생해 버리면서 결국은 이 내부의 경제나 생산력, 뭐 심지어 농업 생산력부터 모든 분야의 산업 생산력이라는 부분이 인센티브 갤러 사회에 의한 그야말로 이 전부가 대충이라고 비효율적으로 일함으로써 이 경제라는 것은 열심히 풀로 일을 해도 창의력을 다 발휘해서 일을 해도 이게 이 수익 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쉽지가 않은데 전부가 대충 그냥 하나만한 노동을 하고 한 명이 할 일을 10명이 나눠 하고 이러니까 그 비효율이 이 소련 경제를 점점 농구공만한 거를 탁구공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부가가치 부분을 봤을 때 당시 소련도 나름 통계가 있고 부가가치를 측정해서 소련 경제를 대외적으로 자랑했겠지만은 실질적인 이 생산의 부가가치는 GDP는 매우 적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중국은 부채를 내 가지고 이 소련하고는 반대로 민간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억지로 창출하고 위조를 했죠. 그러니까 빚을 내 갖고 빌딩을 짓고 빚을 내어서 위령 도시를 만들고 빚을 내어서 각종 인프라를 하고 빚을 내어서 해외 지원해서 차관으로 1대1로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중국 정부가 벌여온 저 부의 원천은 어디인가 하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해서 창출하는 부채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채만큼을 부가가치가 동일한 양을 산출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많이 산출해야 이제 경제가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데 실제 생산은 아주 적은데 부채를 내어 가지고 생산을 만들어 가는데
그 부채에 의한 인위적 생산이라는 것이 결국 부채만큼 되는 게 아니라 부채보다 훨씬 작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뻥 튀겨서 GDP를 속이고 있다는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네. 그러면 결국 부채는 많고 실제 GDP가 적은데 이 위장으로 쌓아놓은 이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이 격차의 차이가 이제 금융위기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위기의 모습들이 노출이 되고 중국 기업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고 되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강제로 중국이 달러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패거절해가 중국의 가치를 실제보다도 과잉되게 이렇게 그렇죠. 끌어놓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화폐가 실제로 자연스러운 그 나라의 이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달러 환율로 가지 못하고 인위적인 환율로 잡아놨을 때는 나중에 이제 중국 돈에 대해서 선호도가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이 화폐 금융 위기, 부채 위기가 중국에 터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 부딪히는 상황은 그냥 이 해외 금융과의 단절, 또 해외 경제와의 단절 이런 부분들을 낳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학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지금 그 기축 통화 달러와의 대결 이 측면에서 보자면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고 지금 GDP 미국의 뭐 68%, 69%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실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보면은 그럼 중국 현재 규모로 봐도 한 40% 정도는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16%, 한 16% 만에 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중국 위안화는 달러나 심지어 엔보다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매력이 떨어지는 화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치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거죠. 중국 그렇죠. 경제가 아무리 화랑 국면이다 하더라도 이 정치 제도라는 구도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 위안화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요요 현상이나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 상승 곡선을 그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거는 소련 경제는 사실은 자본주의 이식이라는 걸 거의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버티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자본주의가 이식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좀 천박한 표현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소련과 같은 급격한 붕괴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는 그때 소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미국이 서구와 이렇게 포획 구도를 해가지고 소련 경제를 망가뜨리라고 의도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와 전혀 다르게 아주 명백하게 중국을 갖다 포획 구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과거에 소련이 겪지 못한 새로운 챌린지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건가 하는 건 아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이 중국 정부가 과잉액으로 잡아놓은 가짜 GDP 그리고 과잉으로 이렇게 이 과소하게 평가하고 있는 부채 이런 부분들에서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중국 화폐의 권위가 추락하고 세계 경제로부터 차단되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붕괴 시스템으로 접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결국은 경제를 실패함으로써 이 시진핑 체제가 퇴출당하게 될 거고요. 아마 내부에. 그렇죠. 그럼 반시진핑 세력들이 그 경제 정치의 실패를 기화로 해서 몰아내겠죠. 그렇죠. 그렇게 몰아내면서 이제 중국 내부에 수많은 혼란과 소요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점차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허진 대사님 모시고 용쟁호투 일부 시간에 중국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